넌 요즘 참 달라졌어. 평생 친구라고 믿었던 누구랑은 사람이 다르겠는데. 어느 날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사람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진짜 친구를 알아보는 법,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데 몸이 영 이상했어요. 어지럽고 기운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냥 감기겠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나이 들면 몸이 원래 이런 거라고 여겼죠. 그런데 이틀째 되던 날 화장실 가다가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급하게 병원에 실려갔고 의사 선생님은 당분간 입원하셔야겠습니다라고 했어요. 혈압도 높고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거였죠. 병실에 누워 있으니 참 외로웠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으면 이상하게 서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식들한테는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바쁜데 무슨 짐을 더 지우겠어요. 그렇게 혼자 버티고 있었죠. 사흘째 되던 날이었을 겁니다. 병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조용히 들어오는 발소리. 고개를 돌렸더니 웬 사람이 귤한 상자를 들고 서 있더군요. 순자야? 깜짝 놀랐습니다. 순자는 5년 전쯤 서울로 이사간 뒤로 가끔 명절에만 연락하던 친구였거든요. 괜찮다더니 얼굴이 왜 이래? 순자는 귤 상자를 침대 옆 탁자에 놓고는 의자를 끌어당겨 제 곁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동네 순이한테 들었어. 내가 입원했다고. 순자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저는 그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서울에서 여기까지 2시간은 좋게 걸립니다. 게다가 순자도 무릎이 안 좋아서 오래 앉아 있는 것도 힘들어하는 사람인데 미안해. 괜히 오느라 힘들었을 텐데. 뭐가 미안해. 친구 아파 죽겠다는데 가만히 있어? 순자는 귤을 하나 까서 제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이거 달아. 먹어봐. 귤이 입안에서 톡 터지는 순간 제 마음도 같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사실 그동안 참 많은 사람들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카톡으로 괜찮아? 빨리 나 이런 메시지들. 고마운 마음은 있었지만 이상하게 그 말들이 제 마음까지는 안 닿더라고요. 그런데 순자는 달랐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귤 상자 들고 와서 옆에 앉아 있어 준 거예요. 너 점심은 먹었어? 순자가 물었습니다. 응, 병원 밥 먹었어. 맛없지? 내가 내일 미역국 좀 끓여올게. 에이, 그러지 마. 멀기도 한데. 뭐가 멀어? 나 내일도 올 거야. 그렇게 순자는 제가 퇴원할 때까지 사흘을 계속 병원에 왔습니다. 말은 많이 안 했어요. 그냥 옆에 앉아서 같이 TV도 보고 병원복도 산책도 함께 다녔죠. 퇴원하는 날 제가 순자한테 물었습니다. 순자야, 고마워. 근데 너 회사는 어떻게 했어? 연차 냈지. 뭐? 아니, 연차를 다 쓰다니. 친구 아파 죽겠다는데 회사가 뭐가 중요해. 그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진짜 친구는 괜찮아? 라고 100번 문자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 말 없이 귤 한 상자 들고 와주는 사람이라는 걸. 말이 많은 사람보다 조용히 와서 옆에 있어주는 사람. 나이 들어서야 알았습니다. 그게 진짜 따뜻한 사람이라는 걸. 지금도 가끔 순자한테 전화하면 이렇게 말해요. 야, 그때 정말 고마웠어. 그러면 순자는 웃으며 말합니다. 또 그 얘기야? 친구 사이에 무슨. 그게 바로 순자예요. 자기가 한 일을 대단한 것처럼 말하지 않는 사람. 그런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인생은 충분히 따뜻한 인생이 아닐까요? 젊을 땐 친구가 많을수록 든든했습니다.
30대, 40대 때만 해도 모임이 일주일에 서너 개는 됐어요. 학교 동창, 동네 친구, 취미 모임, 교회 친구들, 핸드폰 연락처에 이름만 수백 개. 생일 때마다 축하 메시지가 쏟아지고 명절에는 안부 전화에 손이 아플 지경이었죠. 그때는 그게 자랑이었습니다. 나 친구 많아 하는 게 뭔가 대단한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60이 넘어서부터였을까요?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모임에 나가도 예전처럼 즐겁지가 않았어요. 억지로 웃고 억지로 맞장구 치고 집에 돌아오면 오히려 피곤했습니다. 나만 이런가? 처음엔 제가 이상한 건가 싶었어요. 나이 들어서 사람 만나는 게 귀찮아진 건가?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 오랜만에 친구 영희를 만났습니다. 영희는 부산에 사는 친구라 1년에 딱 한 번, 많아야 2번 만나는 사이였죠. 어머 언니, 얼마만이야? 영희를 보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우린 커피숍에 앉자마자 아무 말 없이 그냥 웃었어요. 우리 작년에도 여기서 봤지? 맞아. 그때도 이 자리였어. 특별한 얘기를 한 것도 아니었어요. 자식 얘기, 건강 얘기,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그냥 평범한 이야기들. 그런데 3시간이 3분처럼 흘렀습니다. 헤어질 때 영희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언니, 우리 자주는 못 봐도 마음은 늘 함께야. 알지? 그럼 당연하지. 집에 돌아오는 길에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진짜 친구구나. 영희와는 1년에 한 번 만나지만 만날 때마다 마음이 편합니다. 아무것도 꾸미지 않아도 되고 힘들다고 솔직하게 말해도 되는 사이. 반면에 매주 만나는 모임 친구들은 어땠나요? 만날 때마다 조금씩 신경 쓰이는 게 있었어요. 오늘은 뭐 입고 갈까? 저번에 내가 밥 샀으니 오늘은. 혹시 내 말이 기분 나빴을까?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묘하게 긴장이 풀리는 느낌이었죠. 그때부터 저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꼭 자주 만나는 게 능사가 아니구나. 옛날 친구 경숙이와도 그래요. 경숙이는 서울에 살아서 자주 못 만납니다. 한 3개월에 한 번 전화로 안부를 물어요. 언니 잘 지내? 딱 그 한마디. 그런데 그게 참 좋더라고요. 매일 카톡하는 친구들보다 3개월에 한 번 잘 지내? 물어주는 경숙이가 훨씬 더 마음 편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나이 들면서 우리는 관계의 무게를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젊을 땐 몰랐어요. 친구가 많으면 그냥 좋은 줄만 알았죠.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모든 관계엔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걸. 신경 쓰고 배려하고 맞춰주고 그게 쌓이다 보면 어느새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많은 친구보다 편한 친구가 더 중요해요. 자주 만나는 친구보다 마음 맞는 친구가 더 소중하고요. 요즘 제 핸드폰 연락처를 보면 예전보다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30대 때는 300명 넘게 있었는데 지금은 50명 정도? 그런데 이상하게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마음이 더 가벼워졌습니다. 진짜 필요할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 1년에 한 번 만나도 어제 본 것처럼 편한 사람. 말 안 해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런 친구가 딱 5명만 있으면 인생은 충분히 따뜻합니다. 어느 날 영희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 이제 자주는 못 만나도 마음만은 늘 함께 있자. 그랬더니 영희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언니, 그게 진짜 우정 아니야? 나이 들면 자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통하는 게 중요한 거지. 맞는 말이었습니다. 젊을 땐 친구 수를 세웠다면 나이 들어선 친구의 깊이를 느낍니다.
그게 바로 우정의 법칙이 달라지는 순간이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자주 못 만나도 연락 못 해도 그 사람 생각만으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친구. 그런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게 바로 축복입니다. 그 친구와는 20년을 함께 웃고 울었습니다. 이름을 명숙이라고 할게요. 명숙이와 저는 40대 초반에 처음 만났어요. 아이들 유치원이 같아서 자연스럽게 친해졌죠. 처음엔 그냥 학부모 모임에서 인사하는 사이였는데 어느 날 명숙이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언니 애랑 우리 애랑 친하대요. 한번 같이 밥 먹을래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었습니다. 명숙이는 참 좋은 친구였어요. 제가 힘들 때 제일 먼저 달려와 주는 사람이었고, 속상한 일 있으면 밤새 전화로 얘기 들어주던 사람이었죠. 저도 명숙이한테 그랬고요. 명숙이 시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서 3일 밤을 함께 지샜습니다. 언니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명숙이는 그때 제 손을 꼭 잡고 울었어요. 우린 정말 자주 만났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하고 일주일에 3번은 커피숍에서 만났죠. 서로 집안일까지 다 알고 지냈어요. 명숙이 남편이 술 먹고 늦게 들어온 날도 알고 제 큰딸이 시험 몇 점 받았는지도 알고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친구란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명숙이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전화하면 요즘 바빠서라는 말이 많아졌고 만나자고 하면 다음에라는 대답이 늘어났어요. 처음엔 정말 바쁜가 보다 싶었습니다. 명숙이도 나이 들면서 챙겨야 할 게 많아졌을 테니까요. 그래서 조금 참았어요. 내가 너무 자주 연락하나?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그렇게 3개월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오랜만에 명숙이를 만났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차를 마시는데 제가 요즘 힘든 일을 털어놨어요. 명숙아, 나 요즘 잠이 안 와. 밤만 되면 이것저것 생각나서 뒤척이고. 그랬더니 명숙이가 말했습니다. 언니,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졌어? 그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예민해졌다고? 응. 전에는 안 그랬잖아. 요즘 뭔가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 명숙이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농담처럼 가볍게. 그런데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민해졌다는 그 말이 왜 그렇게 마음을 찔렀는지 모르겠어요. 집에 돌아오는 내내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예민해진 걸까? 처음엔 제 탓을 했어요. 나이 들면서 성격이 까칠해진 건 아닌가. 명숙이 말이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그 말이 계속 아팠습니다. 왜 아팠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명숙이는 제가 왜 잠을 못 자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힘든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그 어떤 것도 묻지 않았어요. 그냥 예민해졌다고만 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명숙이의 그 말은 저를 걱정해서 한 말이 아니었어요. 귀찮아서 던진 말이었습니다. 너 요즘 좀 피곤하게 구네. 그만 좀 해. 속뜻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20년 동안 함께 울고 웃었던 사이인데 이제는 제 힘든 얘기가 부담스럽고 귀찮은 일이 된 거죠. 그 후로 명숙이한테 연락을 끊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속마음을 털어놓지는 않게 됐습니다. 요즘 어때? 응, 잘 지내. 너는? 나도. 겉으로만 안부를 묻는 사이가 됐죠. 한동안 서운했습니다. 20년이나 함께 했는데 이렇게 멀어지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아, 명숙이는 나한테 그 정도였구나. 인정하고 나니까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오래 알았다고, 자주 만났다고, 그게 진짜 친구는 아니라는 걸. 진짜 친구는 내가 힘들 때 왜 이렇게 예민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슨 일 있어? 라고 먼저 물어주는 사람이더라고요. 내 말이 귀찮은 게 아니라 내 아픔이 자기 일처럼 느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친구였습니다. 명숙이와의 인연을 후회하지는 않아요. 20년 동안 함께 웃었던 순간들은 진짜였으니까요. 다만 이제는 알아요. 모든 인연에는 때가 있다는 걸. 어떤 인연은 평생 가고 어떤 인연은 여기까지만 가는 거더라고요. 그게 슬프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요즘은 명숙이 생각이 나면 이렇게 중얼거려요. 그래도 좋은 시절이었어. 고마웠어.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제는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일 뿐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친구 있으신가요? 평생 갈 거라고 믿었는데 어느 순간 낯설어진 사람.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다만 이제는 조금 멀리서 바라보시면 됩니다. 진짜 친구는 따로 있으니까요. 65살에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유튜브 채널이었어요. 이 나이에 유튜브라니. 처음엔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컴퓨터도 서툴고 영상 만드는 것도 낯설고. 그런데 어느 날 손자가 제게 말했어요. 할머니 이야기 재밌는데 유튜브에 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그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 한번 해볼까? 처음 영상을 올렸을 때는 손이 떨렸던 기억이 납니다. 클릭 한번 하는데도 한참이 걸렸죠. 이거 맞나? 제대로 올라간 건가? 손자가 옆에서 도와줬어요. 할머니, 잘하셨어요. 이제 사람들이 보게 될 거예요. 며칠 후 조회수가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0명, 20명, 10명. 별거 아닌 숫자였지만 제게는 세상을 얻은 것 같았어요. 내 이야기를 누군가 들어주는구나. 신기하고 뿌듯하고 설렜습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었어요. 평소에 제 이야기를 제일 잘 들어주던 사람들이니까요. 모임에 나가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있잖아, 나 요즘 유튜브 시작했어.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 언니가 유튜브를? 그 나이에 그런 걸 해서 뭐해? 다른 친구도 거들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도 힘들어 죽겠다는데 우리가 무슨. 그래도 돈은 되나? 언니 괜히 힘들게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지내.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이 참 멀게 느껴졌어요. 기대했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이 좋아해 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시큰둥하고 부정적이더라고요. 내가 너무 들떠서 그런가? 괜히 자랑한 건가?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사실 친구들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이 나이에 유튜브가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그래, 그만둘까?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오랜 친구 정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정희는 시골에 살아서 자주 못 만나는 친구였습니다. 언니, 나 어제 언니 유튜브 봤어. 너 어떻게 알았어? 순이한테 들었지. 근데 언니, 또 뭐라고 할까? 속으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희의 다음 말은 예상 밖이었어요. 언니, 정말 대단하다. 응? 나는 그런 용기도 없거든. 새로운 거 시작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데. 근데 언니는 65살에 그걸 해냈잖아. 정희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도 사실 하고 싶은 거 많아. 그림도 그려보고 싶고, 악기도 배워보고 싶고. 근데 맨날 내가 이 나이에 뭐 하면서 포기했거든. 정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말했어요. 근데 언니 보니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언니한테 용기 배우고 싶어? 진짜로.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희야, 언니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 나는 언니가 자랑스러워.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희의 말 한마디가 그 많은 부정적인 말들을 다 이겨냈어요. 그래, 한 번 더 해보자. 그날 이후 저는 다시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서툴고 실수도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6개월이 지나자 구독자가 1000명이 됐습니다. 1년이 지나자 5000명이 넘었어요. 그때마다 제일 먼저 연락한 사람이 정희였습니다. 언니 축하해. 내가 다 뿌듯하다. 정희는 제 작은 성과도 자기 일처럼 기뻐했어요. 반면에 처음에 시큰둥했던 친구들은 어땠을까요? 나중에 구독자가 늘어나니까 어머, 언니 대박 났네 하면서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에서 진심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축하보다는 신기함, 기쁨보다는 질투, 미묘하지만 느껴졌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짜 친구는 내가 성공했을 때 축하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시작할 때부터 응원하는 사람이라는 걸,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내 용기를 칭찬해주는 사람, 그게 진짜 친구였습니다. 요즘도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려고 하면 정희한테 제일 먼저 얘기해요. 그럼 정희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언니 할 수 있어. 나는 언니 믿어. 그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반대로 제가 정희한테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요. 정희가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면 제일 먼저 응원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정희야, 너라면 잘할 수 있어. 우리는 서로의 응원단이 되어줍니다. 나이 들수록 느끼는 게 있어요. 질투하는 친구보다 박수 쳐주는 친구가 훨씬 귀하다는 것. 내 기쁨을 시샘하지 않고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 그런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어떤 도전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그런 친구 있으신가요? 당신이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할 수 있어라고 말해주는 사람. 그 사람을 꼭 붙잡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주세요. 너 정말 대단해. 나도 내 용기 배우고 싶어.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오랜 모임이 하나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함께한 동창 모임이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수다도 떨고 그렇게 쭉 이어온 모임이었죠. 그런데 그 모임에 유독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미경이라고 할게요. 미경이는 늘 은근히 저를 낮추는 말을 했어요. 아, 언니는 그 나이에 그 정도면 잘하는 편이지 뭐. 언니는 욕심이 없어서 좋겠어. 나는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탈이야. 언니 옷 스타일은 참 편해 보여. 나는 그렇게는 못 입겠더라. 듣고 나면 뭔가 칭찬 같기도 한데 이상하게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나이에 그 정도면이라는 말, 욕심이 없다는 말, 편해 보인다는 말, 겉으로는 칭찬인데 속으로는 무시하는 느낌이었어요. 처음엔 제가 예민한가 싶었습니다. 미경이가 나쁜 뜻으로 한 말은 아니겠지. 그렇게 넘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미경이는 은근슬쩍 저를 깎아내리는 말을 했어요. 언니는 편하게 사니까 좋겠어. 언니는 기대치가 낮아서 행복하겠다. 우리 언니는 순박해서 좋아. 듣고 나면 괜히 제가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제가 뭔가 모자란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집에 돌아오면 자꾸 그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정말 기대치가 낮은 걸까? 내가 욕심이 없는 걸까? 나는 편하게만 사는 걸까? 아니었어요.
저도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저도 꿈이 있고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다만 미경이처럼 과시하지 않았을 뿐이죠. 그런데 왜 미경이는 저를 그렇게 무시하는 걸까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도 미경이는 자기가 우위에 서고 싶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를 낮춰야 자기가 높아 보이니까요. 그래서 늘 저를 타깃으로 삼았던 거죠. 어느 날 모임에서 제가 말했습니다. 나 요즘 새로운 취미 배우고 있어. 수채화인데 참 재밌더라. 그랬더니 미경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 언니가 그림을? 언니 나이에 새로 배우기 힘들 텐데 대단하네. 또 그 말투였습니다. 언니 나이에라는 말.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 이 사람은 절대 안 변하겠구나. 30년을 알고 지냈지만 미경이는 늘 이런 식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 만나자. 다음 달 모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처음엔 사람들이 전화했어요. 언니, 왜 안 나와? 무슨 일 있어? 아니, 요즘 좀 바빠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냥 더 이상 미경이를 보고 싶지 않았어요. 몇몇 친구들은 서운해했습니다. 우리 30년 넘게 만났잖아. 언니 없으니까 허전해. 미안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좋은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제 마음이 더 중요했습니다. 미경이 한 명 때문에 모임 갈 때마다 긴장하고 집에 와서도 상처받고 그게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모임을 끊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말에 제 자존감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친구는 나를 편하게 만드는 사람이지 작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나를 존중하지 않는 관계는 아무리 오래되어도 굳이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걸. 섭섭해하는 친구들한테는 따로 연락했습니다. 미안해. 그 모임은 이제 안 나갈 것 같아. 대신 우리 둘이 가끔 만나자. 그렇게 진짜 좋은 친구들과는 따로 만나기 시작했어요. 미경이는 없지만 오히려 더 편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배운 교훈이 있어요. 모든 관계를 지킬 필요는 없다는 것. 나를 소모시키는 사람, 나를 무시하는 사람,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게 오히려 현명합니다. 오래 알았다고, 자주 만났다고, 그게 의무는 아니에요. 내 마음이 편한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사람 있으신가요? 만나고 나면 기분이 묘하게 나쁜 사람, 나를 은근히 무시하는 사람, 그 사람과의 관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용기가 필요하지만 정리하고 나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과만 시간을 보내세요. 그게 나이 들어서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친구 선영이와는 50년을 알고 지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으니까요. 선영이는 참 좋은 친구였어요. 밝고 재미있고 의리도 있고 젊을 땐 정말 많이 웃고 다녔던 사이였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선영이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 선영이의 반응이 미묘했어요. 그래, 잘 됐네. 말은 축하인데 표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제가 오해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몇 번 더 겹치니까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손자 자랑을 하면 선영이는 자기 손자 자랑으로 맞받았고, 제가 여행 다녀온 얘기를 하면 선영이는 자기는 더 좋은 곳 다녀왔다고 했어요. 제가 건강검진 결과가 좋게 나왔다고 하면 선영이는 자기는 의사한테 칭찬받았다고 했고요. 늘 비교하고 늘 경쟁하고 그게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제가 유튜브 채널이 잘 되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구독자도 늘고 댓글도 많이 달리고 어느 날 선영이가 제게 전화했어요. 야, 너 요즘 잘 나가더라. 유튜브 대박 났다면서?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고. 나도 좀 자극받았어. 솔직히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극받았다는 말. 축하가 아니라 질투였어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제 선영이도 끊어야 하나? 앞서 말했던 미경이처럼 선영이도 정리해야 하는 걸까? 50년 우정이지만 이렇게 질투하는 사람과 계속 친구로 지낼 수 있을까? 며칠을 고민했어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영이는 미경이와 다르지 않나? 미경이는 저를 무시했어요. 은근히 깎아내리고 작게 만들었죠. 그런데 선영이는 달랐습니다. 질투는 했지만 제 뒤에서 나쁜 말을 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한테는 우리 친구 대단해하고 자랑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힘들었을 때 선영이가 가장 먼저 달려왔던 기억도 났어요. 몇 년 전 제가 남편과 크게 싸워서 밤새 울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 새벽 2시에 선영이한테 전화했어요. 선영아, 나 너무 힘들어. 선영이는 잠결에도 지금 갈게 하고 바로 달려왔습니다. 그날 밤을 함께 지새우며 제 이야기를 다 들어줬어요. 그런 선영이었습니다. 질투는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는 사람. 부러워하지만 해코지는 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생각했어요.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겠다. 대신 거리를 조금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는 않았어요. 한 달에 2번 만나던 걸 2~3달에 1번으로 줄였죠. 그리고 제 좋은 소식은 선영이한테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물어보면 대답은 하되 굳이 자랑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거리를 두니까 오히려 관계가 편해졌습니다. 선영이도 제가 너무 자주 연락하지 않으니까 덜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선영이가 먼저 연락했습니다. 야, 나 요즘 뭐 하나 시작했어. 너 보고 자극받아서. 뭔데? 사진 배우기로 했어. 너처럼 뭔가 해보고 싶더라고. 그 말을 듣는데 묘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 질투가 선영이한테 나쁜 영향만 준 건 아니었구나. 오히려 자극이 되어서 선영이도 뭔가 도전하게 만들었구나. 잘했다. 사진 재밌을 거야. 응. 근데 너무 어렵네. 하. 그날 통화는 편안했어요. 예전처럼 경쟁하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질투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걸. 질투는 때로는 미움이 아니라 관심의 다른 얼굴일 수도 있어요. 선영이는 저를 질투했지만 그건 제가 미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부러웠던 거죠. 그리고 그 부러움이 선영이를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만약 제가 선영이를 완전히 끊었다면 50년 우정이 그냥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거리를 조정하니까 우정은 계속 이어지면서도 서로 편해졌어요. 모든 불편한 관계를 다 끊을 필요는 없다는 걸 배웠습니다. 어떤 사람은 끊어야 하지만 어떤 사람은 거리만 조정하면 돼요.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지 아니면 그냥 부러워하는지, 나를 해치려는지 아니면 그냥 힘들어하는지, 그걸 잘 구분해야 합니다. 선영이는 후자였어요. 저를 해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도 힘든 거였죠. 그래서 저는 선영이를 끊지 않았습니다. 대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50년 우정을 지켜가고 있어요. 완벽한 친구는 없습니다. 질투도 하고 실수도 하고 서운하게도 하죠. 그래도 근본이 나쁘지 않다면 완전히 끊기보다는 거리를 조정하는 게 나을 때가 있어요. 그게 나이 들어서 배운 관계의 지혜입니다. 60대 중반이 되어서야
비로소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이요. 젊을 땐 몰랐어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오래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나이 들어서 깨달았습니다. 답은 아주 간단했어요. 대화 후 기분이 답이다. 딱 이거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동네 친구 경희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마트에서 장 보다가 마주쳤죠. 어머 언니, 차 한잔 할래?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경희는 말이 참 많았어요. 끊임없이 자기 얘기를 했죠.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 아들이 돈을 안 준다는 얘기, 친구들이 자기를 무시한다는 얘기. 1시간 내내 경희의 불평불만만 들었습니다. 저는 중간중간 맞장구만 쳤어요. 그래, 힘들겠다. 아이고, 속상하겠네. 경희는 제 얘기는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요즘 어때? 건강은 괜찮아? 그런 질문 하나 없었어요. 1시간 반을 그렇게 있다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갑자기 온몸이 축 늘어지더라고요. 아, 피곤해. 이상했어요. 그냥 앉아서 차만 마셨는데 왜 이렇게 피곤할까? 그리고 마음이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지? 경희가 나쁜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저한테 상처를 준 것도 아닌데 그냥 만나고 나니 기분이 안 좋았어요. 머리는 멍하고 마음은 무겁고 기운은 다 빠지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이 내 에너지를 다 빨아간 거구나. 경희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고의로 저를 힘들게 한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경희와 있으면 제 에너지가 소모됐습니다. 경희의 부정적인 말들, 끝없는 불평불만, 일방적인 대화. 그게 저를 지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 후로 저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이 사람과 대화한 후 내 기분은 어떨까? 신기하게도 패턴이 보였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집에 가는 길이 가벼웠습니다. 기분이 좋고 웃음이 나고 내일이 기대되고 반대로 어떤 사람을 만나면 집에 가는 길이 무거웠어요. 기운이 빠지고 마음이 답답하고 혼자 있고 싶고 순자를 만나고 나면 마음이 따뜻했어요. 정의를 만나고 나면 용기가 났고요. 하지만 경희를 만나고 나면 피곤했죠. 그때 이런 기준을 세웠습니다. 만나고 나서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은 만나고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은 거리를 두자. 간단하지만 명확한 기준이었어요. 그 후로 경희한테 연락이 오면 핑계를 대고 만나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 처음엔 미안했어요.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가? 하지만 이기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나를 지키는 거였어요. 나이가 들수록 남은 에너지가 많지 않습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체력도 떨어지고 감정도 쉽게 소모되죠. 그러니까 더욱더 나를 소모시키는 사람과는 거리를 둬야 했어요. 나를 채워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맞았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의 학벌, 그 사람의 재산, 그 사람의 외모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단 하나. 나와 함께 있을 때 내 기분이 어떤가. 그것만 보면 됩니다. 함께 있으면 괜히 피곤해지고 대화 후엔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 그게 바로 신호예요. 이 사람은 나한테 해가 된다. 아무리 오래 알았어도 아무리 자주 만났어도 그 사람이 나를 소모시킨다면 그건 인연이 아니라 짐입니다. 이제 저는 확실히 압니다. 좋은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은 머리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거예요. 대화 후 당신의 기분, 그게 바로 답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만난 사람들 중에
누구는 만나고 나서 기분이 좋았고, 누구는 만나고 나서 기분이 안 좋았는지, 그걸 잘 관찰하세요. 그리고 기분 나쁘게 만드는 사람과는 조금씩 거리를 두세요. 미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나이 들어서 배운 가장 큰 지혜. 내 기분을 믿어라. 그게 나를 지키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70이 넘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평생 좋은 친구를 찾아 헤맸는데 정작 중요한 건 따로 있었더라고요.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보다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진짜 답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많이 섭섭해했어요. 왜 아무도 내 생일을 챙겨주지 않을까? 왜 아무도 먼저 연락하지 않을까? 왜 나한테는 이런 친구가 없을까? 늘 받기만 바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친구들한테 뭘 해줬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친구 생일을 챙긴 적이 있나? 친구한테 먼저 연락한 적이 있나? 친구가 힘들 때 달려간 적이 있나? 부끄럽게도 별로 없었습니다. 저도 늘 바쁘다는 핑계로 친구들한테 소홀했던 거죠. 그날 이후 저는 달라지기로 했습니다. 내가 먼저 하자. 가장 먼저 한 일은 친구들 생일을 달력에 다 적어 놓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생일 일주일 전에 알람을 맞춰놨습니다. 순자 생일 11월 15일, 영의 생일 12월 3일, 정의 생일 1월 20일. 알람이 울리면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자야, 다음 주 내 생일이네. 우리 밥 한번 먹자. 친구들은 깜짝 놀랐어요. 어머, 언니가 내 생일을 기억하고 있었어? 당연하지. 우리 몇 년 친군데. 사실 전에는 기억도 못했었는데. 이제는 달력에 다 적어놨으니까요. 그렇게 하나씩 실천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친구한테 먼저 안부 문자를 보냈어요. 정희야, 잘 지내? 오늘 날씨 춥네. 딱 한 줄. 그게 다였지만 친구들은 좋아했습니다. 언니 고마워. 생각해줘서. 그리고 친구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면 무조건 찾아갔어요. 예전 같으면 빨리 나아하고 문자만 보냈을 텐데 이제는 직접 갔습니다. 귤 한 상자라도 들고 얼굴이라도 보러. 순자가 제게 그랬던 것처럼요.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먼저 베풀기 시작하니까 친구들도 저한테 먼저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언니, 나 오늘 시간 있어? 차 한잔 하러 나와. 언니, 이거 맛있어서 샀는데 나눠 먹으려고. 예전에는 제가 서운해했던 것들을 이제는 친구들이 먼저 해주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도 이런 것 같아요. 사람은 거울이라는 것. 내가 먼저 관심을 주면 상대방도 관심을 돌려줍니다. 내가 먼저 안부를 물으면 상대방도 안부를 물어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 상대방도 손을 잡아줍니다. 너무 당연한 이치인데 왜 이제야 알았을까요? 70년을 살아오면서 늘 받기만 바랐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또 하나 실천한 게 있어요. 용서하기였습니다. 예전에 저한테 상처 줬던 친구들, 서운했던 일들, 그걸 다 내려놓기로 했어요. 명숙이가 예민해졌다고 말했던 것도, 선영이가 질투했던 것도, 미경이가 저를 무시했던 것도 다 용서했습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용서하고 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제가 먼저 마음을 열으니까 상대방도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물론 모든 관계가 다 회복된 건 아니에요. 끝까지 안 맞는 사람도 있고 거리를 두는 게 나은 사람도 있었죠.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먼저 노력했다는 것.
제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것. 그걸로 충분했어요. 요즘은 거울 앞에 서면 제 자신한테 물어봅니다. 오늘 나는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였나? 친구한테 먼저 안부를 물었나? 친구의 말을 끝까지 들어줬나? 친구를 진심으로 축하해줬나? 그렇게 하나씩 점검해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내일은 더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느 날 순자가 제게 말했어요. 언니, 요즘 많이 달라진 것 같아. 더 따뜻해졌어.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내가 달라지니까 사람들이 느끼는구나. 그게 참 뿌듯했어요. 이제 저는 압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게 하늘이 주는 복이라면 좋은 친구가 되는 건 내가 만드는 복이라는 걸, 그리고 내가 만드는 복이 훨씬 더 확실하다는 걸요. 나이 들어서 가장 잘한 일이 뭐냐고 누가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려고 노력한 것. 그게 제 인생 후반전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좋은 친구를 찾으려고만 하지 말고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 보세요. 먼저 안부를 물어보고, 먼저 생일을 챙겨주고,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 곁에 진짜 친구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 바로 나이 들어서 깨닫는 우정의 비밀입니다.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먼저 주세요. 그게 진짜 친구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아버지는 평생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여자는 시집 가면 끝이다. 그러나 장례가 끝난 날 은행에서 우연히 마주한 진실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숨겨진 금고, 그리고 딸에게만 남긴 편지. 오늘은 차별이라 믿었던 말 속에 숨어있던 진짜 사랑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김은희 씨는 올해 52살입니다. 결혼 후 전업주부로 살며 아이 둘을 키웠습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 늘 비교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빠 김정호 씨와는 2살 차이. 하지만 집안에서의 대우는 하늘과 땅만큼 달랐습니다. 아침 식탁에서부터 차이가 났습니다. 오빠에게는 계란 후라이와 우유가 나왔고 은희 씨에게는 김치와 밥만 주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 말씀하셨죠. 남자는 힘써야 하니까 영양을 챙겨야 한다고.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은희 씨는 학기 말 시험에서 반 1등을 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성적표를 들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성적표를 보시고 잠깐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곧 진지한 표정으로 돌아오셨죠. 그리고 한마디 하셨습니다. 집안의 큰일은 아들이 지켜야 한다. 그 순간 은희 씨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고등학교 3학년 겨울이었습니다. 은희 씨는 대학 진학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성적도 충분했고 담임 선생님도 추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결정은 단호했습니다. 오빠 대학 등록금이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은희 씨가 이래서 집안을 도와야 한다고 하셨죠.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한 은희 씨는 동네 봉제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20살의 나이에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14시간을 재봉틀 앞에서 보냈습니다. 손끝이 바늘에 찔려 피가 나도 쉴 수 없었습니다. 어깨와 목이 뻐근해도 참아야 했습니다. 한 달 월급 35만 원 중 30만 원은 집에 갖다 바쳤습니다. 3년을 그렇게 일했습니다. 오빠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그 사이 은희 씨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꿈보다 가족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23살에 소개로 만난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신혼집은 반지하 원룸,
15평도 안 되는 작은 공간. 아이를 낳고 기르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육아와 살림에 묻혀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자신만의 시간이란 건 사치였죠. 반면 오빠는 달랐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승진을 거듭해 지금은 임원이 되었고 강남에 아파트까지 샀습니다. 아버지는 오빠를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자주 하시던 말이 있었죠. 역시 우리 집 큰아들이라고. 그럴 때마다 은희 씨는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넌지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방에 은희 씨의 상장들이 액자에 걸려 있다고. 중학교 때 받은 그 1등 상장까지 모두 간직하고 계셨던 겁니다. 은희 씨는 의외였습니다. 늘 차별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자신의 성적을 자랑스러워하고 계셨다니.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은희 씨에게 차갑게 대하셨습니다. 집안 대소사에서도 은희 씨의 의견은 무시당했죠. 세월이 흘러 은희 씨는 52살이 되었습니다. 두 아이도 모두 성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에는 여전히 무언가 빠진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만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았어요. 오빠는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는데 은희 씨는 평범한 일상을 반복하며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하신 그 말씀이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었거든요. 여자는 시집가면 끝이라고. 그 말이 은희 씨의 인생을 정의해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 김정수 씨가 세상을 떠나신 건 지난 가을이었습니다. 오랜 투병 끝에 평안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지만 정중했습니다. 3일장을 치르는 동안 은희 씨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조문객들 안내하고 음식 준비하고 뒷정리까지. 오빠는 주요 인사들과 인사를 나누느라 정신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나니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건 역시 유산 문제였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일하셨습니다. 젊은 시절엔 건설회사에서 현장 감독으로, 나중엔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시며 돈을 모으셨습니다. 그 결과 집 2채를 남기셨습니다. 하나는 부모님이 살던 본가, 2층 단독주택으로 현재 시세 8억 원 정도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임대용 빌라, 2층 건물에 4세대가 들어있는 수익형 부동산이었습니다. 이쪽은 대략 5억 원 상당이었습니다. 총 13억 원의 재산, 50년 넘게 성실히 일한 결과였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어머니, 오빠 그리고 은희 씨. 자연스럽게 유산 분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친척 어른들도 한마디씩 하셨습니다. 당연히 아들이 큰 몫을 가져야 한다고. 어머니는 작은 집에서 편안히 지내시라고. 분위기는 이미 정해진 것 같았습니다. 오빠가 8억 원짜리 본가를 물려받고 어머니가 5억 원짜리 임대 빌라를 가지는 것. 은희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자신의 몫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큰 집, 어머니께 작은 집, 그것이 순리다. 주변 사람들의 말이었습니다. 은희 씨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오빠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권리라는 듯 받아들였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원하셨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며칠이 지났습니다. 상속 등기를 위한 서류 준비도 시작했습니다. 모든 게 예상대로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은희 씨는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이번에도 자신은 뒷전이구나. 하지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그래왔으니까요.
여자는 시집 가면 끝이라는 말. 그게 자신의 운명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어머니도 별다른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다만 가끔 은희 씨를 바라보는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지만 결국 입을 열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장례를 마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오빠는 이미 부동산 중개업소에 연락해서 상속 절차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은희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지냈습니다. 살림하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버지가 안 계신 것만 빼면 똑같은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마친 지 정확히 열흘째 되는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은희 씨는 아버지 명의로 된 통장들을 정리하러 은행에 갔습니다. 상속 절차를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려고요. 창구 직원은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던 직원이 잠시 멈췄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고인께서 사용하시던 개인 금고가 하나 있는데요. 따님 성함이 권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은희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개인 금고를 두셨다고요?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것이었습니다. 저요? 권한자가 저라고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년 전부터 아버지가 개인 금고를 이용하셨다고. 그런데 접근 권한자로는 은희 씨만 등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오빠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고 오직 은희 씨만. 혹시 지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은희 씨는 당황했습니다. 오빠에게 말해야 할까요? 어머니께는 알려드려야 할까요? 하지만 일단 무엇인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만 알려주고 싶어 했던 게 뭘까요? 네. 지금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은희 씨는 직원을 따라 지하 금고실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가족들도 모르게 뭔가를 숨겨두셨단 말인가요? 그것도 자신에게만 접근 권한을 주시면서. 은희 씨는 아버지 명의로 된 통장들을 정리하러 은행에 갔습니다. 상속 절차를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평범한 업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창구 직원은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사망 신고서를 확인하고 통장들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예금 잔액도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상속 절차 안내도 차근차근 받았습니다. 필요한 서류 목록도 받았습니다.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화면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잠시 후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김정수님께서 개인 금고를 두셨는데 상속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은희 씨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버지가 금고를 두셨다고요?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것이었습니다. 직원이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김정수라는 이름과 함께 금고 번호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5년 전부터 이용하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5년 전이라면 아버지가 건강하실 때였습니다. 왜 가족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무엇을 보관하고 계셨던 걸까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금고 접근 권한자 명단을 확인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권한자로는 은희 씨만 등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은희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만 등록되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빠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고 자신만. 오빠도 어머니도 모르는 금고였습니다. 아버지는 왜 자신에게만 권한을 주셨을까요? 평생 차별받으며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직원이 추가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금고 임대료는 자동이체로 매월 납부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지금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금고실은 지하에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은희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오빠에게 먼저 연락해야 할까요? 어머니께도 알려드려야 할까요? 하지만 권한자가 자신뿐이라는 게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버지가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서라도 먼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은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직원이 안내해 주겠다고 일어났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금고실 입구에는 엄중한 보안 장치들이 있었습니다. 신분증과 서명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으며 은희 씨는 긴장했습니다. 수많은 금고 문들이 벽면에 늘어서 있었습니다. 각각 다른 사람들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직원이 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적힌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아버지의 비밀을 마주할 시간이었습니다. 은희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곧 무엇인가 인생을 바꿀 만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지하 금고실의 차가운 공기가 은희 씨를 감쌌습니다. 은행 직원이 마스터키를 준비했습니다. 은희 씨도 자신의 열쇠를 받아들었습니다. 두 개의 열쇠를 동시에 돌렸습니다. 찰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금고 안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들은 은희 씨의 세상을 뒤바꿔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낡은 봉투 하나가 가장 먼저 눈에 띄었습니다. 겉면에는 아버지의 손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은희에게. 글씨를 보는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만 남긴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손이 떨리면서도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를 열자 여러 문서들이 나왔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공증 유언장의 사본이었습니다. 문구는 단호했습니다. 토지를 딸 김은희에게 단독으로 물려준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단에는 공증인의 서명과 도장이 선명했습니다. 원본은 공증 사무소에 보관돼 있지만 이 사본만으로도 법적 효력이 분명했습니다. 은희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토지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은희 씨가 전혀 모르는 땅이었습니다. 주소를 보니 시 외곽 지역의 농지였습니다. 면적도 상당했습니다. 언제 아버지가 이런 땅을 사셨을까요? 왜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으셨을까요? 세 번째 문서가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쓰신 편지였습니다. 종이가 약간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치는 순간 눈물이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친필로 적힌 글씨였습니다.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쓰여 있었습니다. 은희야. 너만이 내 피를 나눈 아이였다. 미안했다. 그 한 줄을 읽는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내 피를 나눈 아이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렇다면 오빠는 대체 뭐란 말입니까? 편지는 더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속마음이 담긴 고백이었습니다. 평생 숨겨온 비밀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빠는 어머니가 재혼 전에 낳은 아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알면서도 아들로 키우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피를 나눈 것은 은희 씨뿐이라고 했습니다. 은희 씨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평생 믿어왔던 가족관계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더 엄하게 대하셨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오빠에게는 관대하면서 자신에게만 차갑게 대하셨던 이유. 그것은 차별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사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편지에는 미안하다는 말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표현을 잘못했다는 후회도 있었습니다. 늘 마음으로는 자랑스러워했다는 고백도 있었습니다. 은행 직원은 조용히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희 씨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유언장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한 문서였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토지 등기부등본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매입 시기를 보니 10년도 더 전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혼자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모든 문서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비밀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가족들에게 말해야 할까요? 특히 오빠에게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편지의 충격적인 내용을 그대로 전할 수 있을까요? 금고 문을 닫으며 은희 씨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만 남긴 이 선물. 그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은행을 나오는 길에 은희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진짜로 사랑하고 계셨다는 확신. 그 확신이 평생의 상처를 조금씩 아물게 했습니다. 차별이 아니라 특별한 사랑이었다는 깨달음. 비로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편지는 더 있었습니다. 첫 번째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더 큰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아버지의 글씨는 평소보다 정성스러웠습니다. 마치 평생 하지 못했던 말을 모두 쏟아내듯 적어 놓으셨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은희 씨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무언가 중대한 비밀이 드러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재혼 전에 낳은 아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그 아이가 바로 지금의 오빠였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그 아이까지 끌어안으셨습니다. 30년 넘게 친아들처럼 키우셨습니다. 하지만 진짜 피를 나눈 것은 은희 씨뿐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아버지에게는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은희 씨를 다르게 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강하게 키우고 싶었다. 편지 속 그 한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해 주었습니다. 차별이 아니라 기대였습니다. 냉정함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사랑이었습니다. 은희 씨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평생 원망했던 모든 순간들이 다시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차가운 시선 뒤에 숨겨진 애정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성적표를 액자에 넣어두셨던 이유도 이해됐습니다. 대학 진학을 막으셨던 것도 다른 의미였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려움을 미리 경험하게 하려는 뜻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편지는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표현이 서툴렀다는 고백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는 감사 인사가 적혀 있었습니다. 묵묵히 가족을 위해 희생해준 은희 씨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앞으로 가족들을 잘 이끌어달라는 당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은희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모든 게 새롭게 보였습니다. 30년 넘게 쌓인 오해가 한순간에 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빠에 대한 마음도 복잡해졌습니다. 혈연이 아니라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족이 아닌 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피보다 중요한 게 마음이라는 걸 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30년간 친아들처럼 대해주셨을 것입니다.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은희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의 진심을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알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은행에서 돌아온 은희 씨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편지의 내용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가족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특히 오빠에게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30년 넘게 친아들로 알고 살아온 오빠에게 혈연이 아니라는 충격적인 진실을 전해야 할까요? 결국 은희 씨는 결정했습니다. 일단 유언장 내용만 먼저 알리기로 했습니다. 편지의 비밀스러운 내용은 나중에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집에서 오빠와 함께 모였습니다. 상속 절차에 대해 논의하려는 자리였습니다. 은희 씨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했습니다. 유언장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기셨어. 오빠는 처음엔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뻔한 내용일 거라고 생각했겠죠. 큰 집은 아들에게, 작은 집은 어머니에게. 하지만 유언장을 읽고 나서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토지를 딸에게 단독 유증한다는 내용. 예상과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은희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와 오빠 앞에서 유언장만 공개했습니다. 오빠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정말 아버지가 쓰신 거야? 오빠가 유언장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공증 도장까지 찍힌 정식 문서였습니다. 공증 날짜를 확인한 오빠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 달 전이었습니다. 충분히 정신이 맑으실 때 작성하신 유언장이었습니다. 오빠는 분노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30년을 아들로 키워놓고 이게 뭐야? 그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은희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말씀을 하려다가도 입을 다무셨습니다. 무언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보였지만 참으셨습니다. 오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유언장을 테이블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화가 나서 집을 나가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빠 잠깐만. 은희 씨가 말을 걸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오빠는 현관문을 세게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어머니와 은희 씨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은희 씨도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저도 몰랐어요. 은희 씨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런 결정을 하셨는지.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끝내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밤 오빠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차갑고 서먹한 목소리였습니다. 당분간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은희 씨는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이 가족을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사랑의 표현이었을 텐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편지의 나머지 내용을 공개해야 할까요? 오빠의 출생 비밀까지 밝혀야 할까요? 그러면 상황이 더 나아질까요? 아니면 더 악화될까요? 은희 씨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이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가족의 평화를 되찾을 방법은 없을까요? 오빠와의 갈등이 일어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집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은희 씨는 아버지의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걸까요? 편지의 나머지 비밀을 공개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묻어두는 게 나을까요? 그런 고민을 하던 중 어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수척해 보이셨습니다. 며칠 사이에 더 늙어 보이시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조용히 앉으셨습니다. 은희 씨가 차를 준비하려 했지만 손짓으로 말리셨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분위기였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시며 깊은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은희 씨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머니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참아온 말을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은희야, 내 아버지가 모든 걸 알면서도 우리를 받아주셨다. 어머니의 첫마디였습니다. 은희 씨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모든 진실을 알고 계시면서 혼자 참아오셨다는 것을. 어머니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아픈 기억들, 첫 번째 결혼과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 홀로 아이를 키워야 했던 절망적인 시간들, 그때 나타난 것이 아버지였습니다. 아이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받아주셨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으로 두 모자를 품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너에게 미안한 마음만 키워왔구나. 어머니가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은희야, 너만 힘들게 했어. 정말 미안하다. 어머니는 처음으로 딸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으셨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딸이 차별받는 걸 보면서도 막지 못했던 죄책감. 은희 씨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도 이렇게 아파하고 계셨다는 걸 몰랐습니다. 가족 모두가 각자의 상처를 안고 살았던 것입니다.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은희 씨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최선을 다하셨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여전히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짊어진 죄책감이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정말 너를 사랑했단다.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표현이 서툴렀을 뿐이야. 그제야 어머니도 아버지의 진심을 이해하고 계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차별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더 강하게 키우고 싶어서였다는 것을. 어머니는 은희 씨의 성적표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혼자서 몇 번이고 꺼내보시던 일, 자랑스러워 하시면서도 겉으로는 표현 못 하시던 일, 내가 결혼할 때도 정말 섭섭해 하셨어.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딸을 보내는 게 그렇게 아쉬우셨나 봐. 어머니의 고백을 들으며 은희 씨는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얼마나 복잡한지,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다양한 모습인지, 피로 맺어진 관계와 마음으로 맺어진 관계, 둘 다 소중하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오빠를 30년간 친아들로 키우신 것처럼, 그럼 오빠도 이미 알고 있을까요? 은희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눈치채고 있을 거야. 영리한 아이니까. 어머니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른 척하고 있을 거야. 우리를 위해서. 그 순간 은희 씨는 오빠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해온 30년. 그것도 또 다른 형태의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어머니와의 대화는 깊은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처음으로 털어놓는 시간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진짜 모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와의 대화 이후 은희 씨의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오빠와의 관계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오빠는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가족 모임도 없었고 안부 전화도 없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와도 오빠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이 많으셨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은희 씨는 여러 번 오빠에게 연락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망설이다가 포기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아버지의 편지에 담긴 충격적인 비밀. 그것을 오빠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평생 숨기고 살아야 할까요? 시간이 흘러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오빠가 서 있었습니다. 오빠의 모습은 전과 달랐습니다. 화가 나 있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침착하고 차분해 보였습니다. 들어가도 될까? 오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희 씨는 당황하면서도 반가웠습니다. 거실에 앉은 오빠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커피를 준비하는 은희 씨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오빠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진지함이 느껴졌습니다. 은희야, 사실 나도 알고 있었다. 오빠의 첫마디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은희 씨는 깜짝 놀라며 오빠를 바라봤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다는 뜻일까요? 오빠가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눈치채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과 아버지 사이의 미묘한 거리감을, 어머니가 가끔 보이던 미안한 표정들, 아버지가 자신을 대할 때의 조심스러움, 은희 씨에게만 보이던 특별한 엄격함. 처음엔 그냥 성격 차이인 줄 알았어. 오빠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느낌이 왔지. 중학생 때쯤부터 확신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오래 걸렸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어? 은희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빠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였어. 오빠의 대답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음 아파하실까봐 30년 동안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것입니다. 가족의 평화를 위해 혼자 그 무게를 짊어졌던 것입니다. 그것도 또 다른 형태의 희생이었습니다. 아버지도 고마웠어. 오빠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친아들처럼 키워주셔서 대학 등록금부터 시작해서 취업까지 아버지는 오빠를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셨습니다. 혈연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유언장을 보고 화가 났던 건 오빠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배신감 때문이었어. 자신을 친아들로 키워주시면서도 결국엔 구별하셨다는 생각. 30년간 받은 사랑이 가짜였나 하는 의심. 그런 복잡한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동안 생각해봤어. 오빠가 은희 씨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입장도 이해가 됐어. 처음엔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곰곰 생각해보니 아버지 뜻이 이해가 갔습니다. 혈연과 관계없이 30년간 아들로 키워주셨지만 마지막에는 진짜 딸에게 더 많은 것을 남기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너한테도 미안했어. 오빠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차별받으며 살았을 텐데. 오빠는 은희 씨가 받았던 상처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사랑받는 아들로 자랐지만 은희 씨는 늘 뒷전이었다는 것을. 유산은 네가 가져. 나는 지금까지 받은 것만으로도 충분해. 오빠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은희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오빠의 마음이 이렇게 넓었다니. 30년간 혼자 진실을 알고도 참아온 오빠가 고마웠습니다. 오빠도 가족이야. 은희 씨가 말했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아도 우리는 가족이야. 그날 오후 오빠와 은희 씨는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린 시절 추억부터 시작해서 앞으로의 계획까지 정말 오랜만에 남매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빠가 돌아가기 전에 말했습니다. 어머니께 안부 전해달라고. 그리고 곧 찾아뵙겠다고. 가족의 균열이 조금씩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이 처음엔 갈등을 만들었지만 결국은 더 깊은 이해로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 은희 씨는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이제는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에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다는 것을,
오빠와 화해한 후 은희 씨는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남긴 땅을 직접 확인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적힌 주소를 메모해 두었습니다. 시 외곽 지역이라서 차로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도심을 벗어나 농촌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길 양쪽으로 논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넓은 땅이었습니다. 현재는 농지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땅 경계를 확인하며 걸어 다녔습니다. 면적이 상당했습니다. 아버지가 언제 이런 땅을 사셨을까 궁금했습니다. 근처에 있던 농기계 상점에 들어갔습니다. 이 지역 상황을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상점 주인이 친절하게 응대해 주었습니다. 저기 땅 말씀하시는 거죠? 주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그 일대가 뜨거운 감자예요. 무슨 의미인지 물어봤습니다. 상점 주인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은희 씨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인근에 대형 개발 계획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 그 핵심 지역이 바로 아버지의 땅 근처였습니다. 대형 쇼핑몰과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고 했습니다. 지하철 연장 계획도 있다고 했습니다. 3년 전부터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3년 전이라면 아버지가 건강하셨을 때입니다. 아버지가 이 정보를 알고 계셨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미리 땅을 사두셨던 것일까요? 마을 이장님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개발 계획이 내년부터 본격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보상 가격도 현재 시세의 수배는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도 들렀습니다. 중개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 땅 주인분 정말 안목이 있으셨네요. 개발 계획이 발표되기도 전에 매입하셨다고, 투자 타이밍이 완벽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재도 매입가의 몇 배는 된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은희 씨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 땅을 자신에게 남기셨을까? 단순히 재산을 물려주려는 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은희 씨의 미래를 걱정하셨을 것입니다. 평생 뒷전이었던 딸이 홀로 서기 할 수 있도록, 경제적 독립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셨을 것입니다. 그 땅이 있으면 은희 씨도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은희 씨는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이 엄청난 가치의 땅을 혼자 가져도 될까요? 가족들과 나눠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오빠는 유산을 포기한다고 했지만 정말 이 정도 가치인 줄 알고 그런 말을 했을까요?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날 밤 은희 씨는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아버지의 진심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무게감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것은 단순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딸에 대한 사랑과 미래에 대한 배려, 그리고 가족에 대한 책임감까지 담긴 선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유산은 땅이 아니라 그 땅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린 은희 씨의 선택이었습니다.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땅의 진짜 가치를 알게 된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은희 씨는 계속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런 선택을 하셨는지 곰곰 생각해 봤습니다. 단순히 재산을 물려주려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있었을까요?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어봤습니다. 은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것은 돈이 아니라 메시지였습니다. 평생 받았던 차별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빠에게는 관대하고 자신에게는 엄격했던 이유, 대학 진학을 막고 일찍 사회로 내보낸 이유, 차별하는 듯 했지만 사실은 더 큰 책임을 맡기신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어려움을 먼저 경험하게 하려는 뜻이었습니다. 더 강하고 독립적인 사람으로 키우려는 의도였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모든 행동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성적표를 액자에 넣어두셨던 일, 결혼할 때 아쉬워하셨던 표정, 늘 차가우셨지만 가끔 보이던 따뜻한 시선, 모든 게 사랑의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긴 아버지만의 방식이었습니다. 표현을 못했지만 너를 가장 믿었다. 편지 속 그 문장이 이제야 완전히 이해됐습니다. 아버지는 은희 씨를 가장 믿으셨던 것입니다. 가족을 이끌어갈 능력이 있다고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책임을 맡기신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유산이 아니라 가족을 지킬 의무를, 어머니와 오빠를 돌볼 역할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은희 씨는 아버지의 지혜를 느꼈습니다. 오빠에게 땅을 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혼자서 다 써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은희 씨는 달랐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의 화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은희 씨의 성격을 아셨던 것입니다. 땅을 받으면 가족들과 나눌 거라는 걸 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명분은 은희 씨에게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날 밤 은희 씨는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속으로 깊이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늦었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했다고. 아버지의 진짜 유산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용기였습니다. 은희 씨도 이제 그 마음을 이어받았습니다. 아버지처럼 가족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보다는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 그것이 아버지가 정말 원하셨던 일이었습니다. 은희 씨는 이제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진짜 의미를 깨달은 후 은희 씨는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어머니와 오빠가 모인 자리에서 은희 씨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땅의 진짜 가치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활용 방안에 대해서. 오빠는 놀랐습니다. 그런 큰 가치의 땅인 줄 몰랐습니다. 어머니도 깜짝 놀라셨습니다. 은희 씨는 혼자 가질 생각이 없었습니다. 가족이 모두 행복해지는 방법을 찾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한 노후 준비와 오빠의 사업 자금 지원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오빠는 눈시울을 붉히며 감동했고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은희 씨는 땅을 팔지 않기로 했습니다.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고 그 대신 당장 실현 가능한 꿈부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작은 카페를 열기로 했습니다. 땅 한쪽 구석에 아담한 건물을 지었고 주변 풍경이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오빠는 인테리어를 도와주었습니다. 건축 관련 지식이 있어서 큰 도움이 됐고 자재 선택부터 디자인까지 함께 고민했습니다. 큰 창문을 내서 햇살이 잘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분위기가 따뜻하고 밝았습니다. 오빠의 아이디어가 적극 반영됐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꽃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직접 키우신 화분들이었고 카페 안팎이 꽃으로 가득했습니다. 손님들이 좋아할 거라며 웃으셨고 꽃 향기가 나는 카페라니 얼마나 좋으냐고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정성이 곳곳에 스며들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힘을 모아 카페를 준비했습니다. 메뉴 개발부터 홍보까지 정말 오랜만에 함께하는 일이었습니다. 카페 이름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정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자는 의미였고 간판도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개업 준비를 하면서 가족들은 많이 웃었습니다. 예전처럼 화목한 분위기가 돌아왔고
갈등과 오해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함께 카페 청소를 마치고 나서였습니다. 오빠가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 같네. 은희 씨도 그 말에 공감했습니다.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이 처음엔 갈등을 만들었지만 결국은 더 깊은 사랑으로 이어졌습니다. 카페 개업일이 다가왔습니다. 첫 손님을 맞을 준비가 끝났고 은희 씨는 설레고 떨렸습니다. 52살에 시작하는 새로운 도전.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은희 씨에게는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기회였습니다. 그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싶었고 가족과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인생이었습니다. 카페 아버지의 마음이 개업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가기 시작했고 은희 씨는 바쁘지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가져다 주신 꽃들이 카페를 가득 메웠고 오빠가 설계한 큰 창문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정말 가족이 함께 만든 공간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손님이 많지 않은 한적한 시간이었습니다. 은희 씨는 평소처럼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며 오빠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뭔가 진지하고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은희야, 잠깐 시간 있어? 오빠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은희 씨는 커피를 내려 오빠 앞에 놓았습니다. 오빠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은희 씨와 비슷한 봉투였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내게도 편지를 남기셨어. 은희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빠에게도 편지가 있었다니. 아버지는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셨던 걸까요? 오빠가 봉투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은희 씨의 편지와 비슷하게 낡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손글씨가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장례 직후에 어머니가 주셨어. 오빠도 은희 씨처럼 며칠 동안 고민했다고 했습니다. 편지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오빠가 편지를 펼쳤습니다. 내용을 천천히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너도 내 아들이다. 피보다 마음이 더 진짜다. 그 한 문장에 아버지의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혈연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30년간 키워주신 사랑. 진짜 아들로 여기셨다는 확신.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오빠를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지, 대학 진학부터 취업까지 모든 과정을 응원하셨다는 이야기. 하지만 마지막에는 은희 씨에 대한 당부도 있었습니다. 여동생을 잘 돌봐달라는 부탁, 가족의 화합을 지켜달라는 마지막 소원. 은희에게는 더 큰 책임을 맡겼지만 그것은 차별이 아니라 믿음이다. 너희 남매가 서로 도우며 살아가길 바란다.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오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습니다. 은희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구나. 그 순간 은희 씨는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세심하게 모든 걸 준비하셨는지, 각자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남겨주셨는지, 이제야 아버지 마음을 완전히 알겠어. 은희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를 정말 많이 생각하셨구나. 그날 오후 남매는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린 시절 추억부터 아버지에 대한 기억까지 서로에 대한 이해도 더 깊어졌습니다. 며칠 후 은희 씨는 어머니를 카페로 모셨습니다. 오빠도 함께 왔습니다. 가족 3명이 한자리에 모이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카페 문을 닫았습니다. 따뜻한 조명 아래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꽃 향기가 은은하게 퍼지는 공간이었습니다. 은희 씨가 자신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오빠도 자신의 편지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어머니는 두 편지를 번갈아 바라보셨습니다. 내 아버지는 정말 깊이 생각하고 계셨구나. 두 편지의 내용을 모두 들으신 후에 첫 말씀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준비하신 아버지의 마지막 계획. 각자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남겨주신 세심함. 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가족을 사랑하셨는지, 표현은 서툴렀지만 마음만은 진실했다고. 은희 씨는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여러 번 읽었지만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의미가 보였습니다. 특히 마지막 문장이 더욱 깊게 와 닿았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 문장이 모든 것을 요약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30년간 보여주신 사랑의 진짜 의미. 혈연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라는 것. 오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이 받은 편지의 핵심과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피보다 마음이 더 진짜라는 아버지의 믿음. 이제야 완전히 이해가 돼. 오빠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 사셨는지.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이 많이 사라졌다고. 아버지도 행복하셨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그 순간 카페 안은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갈등과 오해로 멀어졌던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됐습니다. 아버지의 계획이 마침내 완성된 순간이었습니다. 은희 씨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생각을, 가족을 더 소중히 여기고 싶다고. 오빠도 자신의 다짐을 말했습니다. 여동생을 더 많이 도와주고 싶다고. 어머니도 더 자주 찾아뵙겠다고. 어머니는 두 자녀를 번갈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 같다고. 아버지가 원하셨던 모습이라고. 그날 밤 대화는 깊은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어린 시절 추억부터 앞으로의 계획까지 30년 만에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헤어질 때 오빠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카페에 오겠다고. 어머니도 꽃을 더 많이 가져다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은희 씨는 혼자 남아 정리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두 편지를 나란히 놓고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정말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각자 다른 상황과 성격을 고려한 메시지, 가족 전체의 화합을 이끌어내는 지혜, 서툰 표현 뒤에 숨겨진 깊은 사랑. 카페 창문 너머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은희 씨는 마음속으로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다고. 그리고 감사하다고. 늦게나마 진짜 가족이 될 수 있게 해주셔서, 마지막까지 가족을 생각해 주셔서. 그날 밤 은희 씨는 가장 평안한 잠을 잤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한 가족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한 첫 번째 밤이었습니다. 사랑은 때로 변장을 하고 옵니다. 그리고 남겨진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가족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또 다른 가족과 돈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